옛날 조선 선조 임금님 때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나주 땅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씨 부인이 살고 있던 대저택이었지요. 그 집은 정말이지 궁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대문부터가 높고 큰 소슬대문이었고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별채까지 있는 거대한 규모였지요. 한씨 부인은 28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불쌍한 처지였습니다만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했지요. 논밭만 해도 100여 마지기가 넘었고 창고에는 쌀과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양에서 가져온 고급 비단과 명주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진귀한 보석들과 도자기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나주 최고의 갑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한씨 부인의 외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침실에 누워 있으면 적막감이 온몸을 감쌌지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금은보화가 방 안에 가득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것 같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옵니다. 이런 외로움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한씨 부인은 매일 밤 홀로 누워서는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젊은 과부의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특히 달밤이면 더욱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요. 저 달도 혼자 떠 있구나. 나처럼 외롭겠지. 하지만 다른 별들이라도 함께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홀로구나. 재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명문 양반가 출신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해서 한양에서 벼슬을 지냈고 아버지도 나주 목사를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양반가의 체면상 함부로 재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또 한씨 부인만큼 부유하면서도 학식 있는 양반 남자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거든요. 한씨 부인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홀로 지내시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집안에서 함부로 재혼을 할 수 있겠어? 양반가의 채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그래도 여자가 혼자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씨 부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집안의 체면과 세상의 시선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씨 부인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바느질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고운 비단에 정성껏 술을 놓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때로는 밤늦도록 등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찌를 때마다 가슴속 아픔도 함께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 것인가요? 꽃다운 나이에 홀로 늙어가야 하는 내 팔자가 이리도 기구하구나. 남들은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서. 한씨 부인은 때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이렇게 홀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나주 읍내에 새로운 서당이 하나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비는 성균관에서 공부했다고 하니 학식이 깊을 것이라는 소문이었지요. 한씨 부인에게는 돌아가신 남편의 족갑벌 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글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12살 된 똑똑한 아이였는데 아직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해 글 공부가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구나. 한양에서 온 선비라니 분명 훌륭한 분일 게야. 마침 좋은 기회라 생각한 한씨 부인은 그 서당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 집에만 있던 터라 나들이 겸해서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서당은 나주 읍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게 지어진 기와집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계명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서당에 도착해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거기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수려한 젊은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도윤이었지요. 도윤은 정말이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얀 갓을 단정하게 쓴 모습이 고와했고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간 밑으로 드러난 이마는 넓고 깨끗했으며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적당히 도톰했지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씨 부인의 귀에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아,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거라.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이다. 공부란 것은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익혀야 하는 것이란다. 도윤 선생의 목소리는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음량에 또박또박한 발음이 귀에 쏙쏙 들어왔지요. 아이들도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씨 부인의 가슴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두근거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저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한씨 부인은 급히 문 밖으로 나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젊은 선비를 보고 이런 마음을 품다니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계속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해라 한씨야. 너는 과부의 몸이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선생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그 단정한 갓쓴 모습,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한참을 서당 밖에서 마음을 다스리던 한씨 부인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시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카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라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한씨 부인은 도윤 선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마을에 사는 한씨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소생은 도윤이라고 하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도윤 선생의 공손한 인사를 받으며 한씨 부인의 가슴은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수려한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그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게 조카가 하나 있는데 글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가 12살인데 아직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기꺼이 가르치겠습니다. 아이를 한번 데려오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비는 얼마나 드릴까요? 집안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니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적당한 정도면 충분하옵니다. 도윤 선생의 겸손한 모습에 한씨 부인은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당히 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군자다운 모습이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한양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소생은 성균관에서 사서삼경을 공부했사옵니다. 특히 맹자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을 받았지요. 맹자께서 말씀하신 민기공경의 사상이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어릴 적 아버님께 천자문과 서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라 깊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글자는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윤 선생은 한씨 부인이 글을 아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시대에 여인이 한문을 아는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요. 더구나 맹자의 사상까지 알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인께서 학식이 깊으시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글을 아시는 부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닙니다. 조금 아는 것뿐이지요. 선생님처럼 깊은 학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딸이라고 해서 무식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하시며 글을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느낌이 생겨났습니다. 한씨 부인은 도윤 선생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고 도윤 선생은 한씨 부인의 지적인 면모에 호감을 느꼈지요. 특히 한씨 부인의 우아한 말투와 단정한 몸가짐이 도윤 선생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도윤 선생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었지요. 그 단정한 가슴 모습,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까지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다니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어찌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한씨 부인은 며칠째 도윤 선생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실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기만 했지요. 마침내 한씨 부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조카에게 글 공부를 시킨다는 핑계로 도윤 선생과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지요. 스스로도 이런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씨 부인은 평소보다 정성껏 단장을 했습니다. 고운 분홍색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지요. 거울을 보며 연지곤지도 살짝 발랐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화사하게 꾸민 모습이었지요. 이렇게 꾸미는 것이 과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조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인데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은 예의가 아닌가? 한씨 부인은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조카 아이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서당에 도착하자 도윤 선생이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씨 부인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씨 부인의 인사소리에 도윤 선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아름답게 꾸민 한씨 부인의 모습을 보며 도윤 선생도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아, 부인께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 아이가 부인의 조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정호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총명한 아이입니다. 그렇군요. 정호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자꾸나. 도윤 선생이 정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한씨 부인의 치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씨 부인과 도윤 선생은 함께 웃었지요. 이 아이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비는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한씨 부인이 내민 학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내는 학비의 서너 배는 되어 보였지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의 절반만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 다행이니 마음껏 받으시지요. 아이가 잘 배우기만 하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윤 선생은 한씨 부인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자식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어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정호가 도윤 선생의 제자가 되면서 한씨 부인은 자연스럽게 서당을 자주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공부 진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지요. 처음에는 정말로 조카의 공부에만 관심을 보이던 한씨 부인이었습니다만 점차 도윤 선생과의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가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나요? 네, 아주 총명한 아이입니다. 천자문은 이미 다 외웠고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평소 어떤 책을 즐겨 읽으십니까? 소생은 사설을 즐겨 읽습니다. 특히 논어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아가는 것이 학문의 참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아버님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생각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도윤 선생은 점점 더 흥미를 느꼈지요. 어느 날은 한씨 부인이 정성껏 만든 떡을 가져와 도윤 선생께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니 이걸 드시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맛있겠습니다. 도윤 선생이 한씨 부인이 만든 떡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남편이 먹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쁨이 번져갔지요. 이런 느낌을 받아본 것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부인의 솜씨가 훌륭하시네요. 과찬입니다. 그저 평범한 떡일 뿐인데. 아닙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 맛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윤 선생의 칭찬에 한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런데 도윤 선생도 한씨 부인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과부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씨 부인의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한씨 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한씨 부인과 도윤 선생이 둘만 남아있게 되었지요. 석양이 서당 마당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소생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께서 혼자 지내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실지 소생도 마찬가지로 홀로 지내는 몸이라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도윤 선생의 따뜻한 말에 한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이해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없었는데 부인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소생도 고향을 떠나 혼자 지내다 보니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씨 부인과 도윤 선생 사이에는 은밀하고도 달콤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스승과 학부모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둘만 있을 때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곤 했지요. 한씨 부인은 도윤 선생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를 읊어주거나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산유와 수유정, 경군 불경군, 산에는 꽃이 있고 물에는 달이 있으니 임을 보려 하나 보이지 않는구나. 도윤 선생이 애절한 목소리로 읊어주는 시를 들으며 한씨 부인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 같았거든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네요. 부인께서도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니 시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시와 학문을 통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갔고 마침내는 서로의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되었지요. 어느 달빛 고운 밤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정호의 책을 가지러 서당에 갔을 때 도윤 선생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어디선가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밤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밤이었지요. 부인, 소생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든 하시지요. 소생은 부인을 사모하고 있사옵니다.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 부인을 뵌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고 지금까지 이런 감정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도윤 선생의 고백을 듣는 순간 한씨 부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저 역시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부인께서도 소생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네, 정말입니다. 선생님을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이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날 밤부터 은밀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도윤 선생의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지요. 도윤 선생은 정말이지 한씨 부인을 공주님처럼 소중히 대해주었습니다. 거친 행동은 일체하지 않았고 항상 예의를 지키며 정중하게 대했지요. 한씨 부인에게는 이런 신사적인 모습이 무척 새롭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도 이렇게까지 섬세하지는 않았거든요. 부인, 소생이 부인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항상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니 고맙기만 합니다. 부인은 소생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을 수 없지요. 도윤 선생의 이런 섬세한 배려에 한씨 부인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밤마다 만나 시를 함께 읽고 달빛 아래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때로는 함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한씨 부인의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선생의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차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상하다. 분명 행복한데 왜 이렇게 허전한 기분이 드는 것일까? 도윤님은 완벽한 분인데. 한씨 부인은 도윤 선생과 함께 있을 때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더 강렬하고 열정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도윤 선생의 사랑이 너무 점잖고 예의 바른 것이 오히려 아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좋은 분을 두고도 다른 것을 바라다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더 거칠고 남성적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씨 부인이 시장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쇳소리가 귀에 들어왔지요. 땡, 땡, 땡. 힘찬 망치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한씨 부인이 대장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광경에 한씨 부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커다란 망치를 들고 뜨거운 쇠를 두드리고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상체를 벗은 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육이 우락부락하게 발달한 몸매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 탄탄한 근육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조각상 같았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철수였습니다. 나주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대장장이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철수는 30살 정도의 나이로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우람한 근육과 남자다운 기운이 한씨 부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땡, 땡, 땡. 철수가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팔뚝과 어깨의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그 힘찬 모습에서는 남성적인 야성미가 물씬 풍겨나왔지요. 도윤 선생의 부드럽고 섬세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렇게 힘센 사내가 우리 고을에 있었구나. 정말 남자다운 모습이네. 한씨 부인은 철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 선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매력이었지요. 부드럽고 지적인 도윤 선생과 달리 철수에게서는 거칠고 남성적인 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이마와 가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 진지한 표정에서는 장인의 기품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씨 부인의 시선을 끈 것은 그 남성적인 육체미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한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철수의 모습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윤 선생에 대한 감정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철수가 잠시 일을 멈추고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지요. 철수는 한씨 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부인께서는 혹시 볼 일이 있으십니까? 철수의 굵직한 목소리가 한씨 부인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 선생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남성적인 음성이었지요. 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한씨 부인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소희는 이 고을에서 대장간을 하고 있는 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씨라고 합니다. 아, 한씨 부인이시군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철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천민 신분이었지만 예의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대장간 일이 힘드시겠어요. 힘들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괜찮습니다. 쇠를 달구고 두드려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람 있거든요. 철수의 말에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천민이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그날 밤 한시 부인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철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우람한 어깨와 근육질 몸매, 그리고 힘차게 망치를 휘두르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윤 선생님이 계시는데, 하지만 철수라는 사내도 참으로 매력적이었어. 한시 부인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 선생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두 사람의 매력이 너무 다르잖아. 도윤님은 지적이고 섬세하시고 철수는 남성적이고 강해 보이고 한시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철수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다음 날부터 한시 부인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일부러 대장간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철수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서였지요. 철수는 정말이지 대단한 실력의 대장장이었습니다. 뜨거운 쇠를 다루는 솜씨가 예술과 같았고 그 힘찬 망치질 소리는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지요. 무엇보다 일에 몰입한 그의 모습에서는 남성적인 매력이 흘러넘쳤습니다. 어느 날은 철수가 특별히 큰 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을 벼리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집중된 것인지 한시 부인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저런 솜씨로 만든 칼이라면 정말 명품이겠어. 철수라는 사내,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한시 부인은 점점 더 철수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윤 선생의 지적인 매력도 좋았지만 철수의 남성적이고 강인한 매력도 마음을 끌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도윤 선생과 사랑하는 사이인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니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나쁜 여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한시 부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시 부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질 예정이었는데 한시 부인의 집에서도 음식을 준비해 온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만들 장작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작이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네.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한시 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잔치 음식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장작이 필요한데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한시 부인의 머릿속에 철수가 떠올랐습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철수라면 장작에 대해 잘 알 것이고 또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 철수에게 부탁해보자. 장작을 구하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야. 한시 부인은 이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와 가까워질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것이었지요. 다음 날 한시 부인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철수 씨, 안녕하십니까? 아, 한시 부인께서 웬일로 오셨습니까? 철수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시 부인이 직접 자신을 찾아온 것에 놀라워했지요.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작이 많이 부족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장작 말씀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간 일을 하다 보니 좋은 장작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잘 알거든요. 정말입니까?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한씨 부인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럼 장작값은 얼마나 될까요? 장작값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는 곳에서 좋은 것으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철수의 친절한 태도에 한씨 부인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선뜻 도와주는 모습이 참으로 고마웠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장작을 언제쯤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조금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가져오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철수는 매일 같이 뒷산에서 장작을 해와 한씨 부인의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집 마당에는 하루가 다르게 장작 더미가 쌓여갔지요. 철수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서 좋은 나무를 골라 베어오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한씨 부인은 철수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철수 씨는 정말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이네. 일도 잘하고. 며칠이 지나자 마당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잔치 음식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지요. 마침내 한씨 부인은 철수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술상을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철수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술상을 차려드릴 테니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이렇게 성심성의껏 도와주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꼭 들어오십시오. 한씨 부인의 간절한 부탁에 철수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정성껏 술상을 차렸습니다.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준비해서 사랑채에 상을 차려놓았지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철수 씨가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 이것쯤이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좋아졌지요. 철수 씨는 언제부터 대장간 일을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아버지도 대장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배우게 되었지요. 그렇군요. 힘든 일인데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천한 일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힘들지 않습니다. 철수의 겸손한 모습에 한씨 부인은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두 사람의 대화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철수의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철수는 한씨 부인의 따뜻한 인품에 감동했지요. 부인께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 씨야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면서 철수는 더위를 핑계로 저고리 웃옷을 벗어젖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옷 속에 가려져 있던 철수의 우람한 상체가 드러났지요. 탄탄한 가슴 근육과 우락부락한 팔뚝이 한씨 부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고, 술기운 때문인지 좀 덥군요. 그러시군요. 저도 좀 덥네요. 한씨 부인도 철수를 따라 겉옷을 벗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고운 속옷 차림의 한씨 부인의 아름다운 몸매가 은은하게 드러났지요. 철수는 한씨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 단정한 옷차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한씨 부인의 여성스러운 매력이 그제야 제대로 느껴진 것이지요. 부인께서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철수의 솔직한 말에 한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칭찬을 받아본 것이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도윤 선생은 항상 점잖고 우아한 표현만 썼는데 철수의 솔직한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 정말 선녀 같으십니다. 철수의 말에 한씨 부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 선생의 우아한 사랑도 좋았지만 철수의 이런 직접적이고 남성적인 표현이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술기운과 분위기에 취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철수의 강인한 남성미에 끌렸고 철수는 한씨 부인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에 매혹되었지요. 철수 씨, 저 같은 과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다니. 부인께서 과부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아름답고 좋은 여인일 뿐입니다. 철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말에 한씨 부인은 감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과부라고 부르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철수만은 그런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철수의 강인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도윤 선생의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지요. 철수의 사랑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마치 대장간의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느낌이,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구나. 한씨 부인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윤 선생의 지적이고 우아한 사랑도 좋았지만 철수의 이런 남성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이야말로 자신이 진정 원하던 것이었거든요. 그 후로 한씨 부인은 철수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윤 선생과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지만 점점 철수에게 더 끌리고 있었지요. 철수와 함께 있을 때면 한씨 부인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에 안겨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도윤 선생과 함께 있을 때의 우아하고 고상한 느낌과는 다른 원초적이고 생생한 감정이었지요. 철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한씨 부인은 철수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성적인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씨 부인이 창고를 점검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씨 부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고급 명주실과 비단이 상당량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양에서 가져온 최고급 명주실 10꾸러미가 통째로 없어져 있었지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상하다. 누가 가져간 것일까? 한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그 명주실들은 매우 값비싼 것들이었거든요. 도둑이 든 것일까요? 하지만 창고의 자물쇠는 그대로 있었고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도윤 선생뿐이었거든요. 도윤 선생에게 창고 관리를 맡겨뒀기 때문이었지요. 설마 도윤님이?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도윤 선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학식도 깊고 인품도 훌륭한 분인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 거야. 아니면 다른 곳에 둔 것을 까먹었거나.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사라진 명주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할 수 없이 도윤 선생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윤님, 창고에 있던 명주실이 없어졌는데 혹시 어디 다른 곳에 옮겨두신 적이 있나요? 명주실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부터 없어진 것 같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도윤 선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창고에서 물건이 사라졌다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도윤님 잘못이 아닐 거예요. 분명 제가 어디 다른 곳에 둔 것을 까먹은 것일 거예요. 한씨 부인은 도윤 선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며칠 후 한씨 부인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가 급하게 달려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부인,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윤이라는 양반이 외상들과 몰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한씨 부인은 철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 선생이 외상들과 거래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젯밤 늦게 마을 뒷골목에서 도윤이 외상에게 명주실 꾸러미를 넘겨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리고 외상이 도윤에게 은전을 주는 것도 봤습니다. 철수의 말에 한씨 부인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사라진 명주실의 비밀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그럼 제 창고에서 사라진 명주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도윤이 부인 몰래 빼돌린 것 같습니다. 한씨 부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도윤 선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몰래 가져온 명주실 꾸러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한씨 부인의 창고에 있던 것과 같은 종류였지요. 이것을 도윤이 외상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뺏어온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그 명주실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틀림없었거든요. 도윤님이 정말 그런 일을? 죄송합니다, 부인.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철수는 한씨 부인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한씨 부인은 도윤 선생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도윤님, 제 명주실을 외상에게 팔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윤 선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한씨 부인이 철수가 가져온 명주실을 내보이자 도윤 선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철수가 당신이 외상에게 넘겨주는 것을 막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도윤 선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온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병이 나셔서 약값이 많이 들었거든요. 도윤 선생의 변명을 들으며 한씨 부인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가 관청의 포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철수가 미리 관청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지요. 도윤이라는 자가 여기 있는가? 네, 여기 있습니다. 포교들은 도윤 선생을 체포했습니다. 조선에서 외상과의 밀거래는 중죄였거든요. 이자를 잡아가거라. 도윤 선생은 포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한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도윤 선생이 끌려간 후 한씨 부인은 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철수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계속 속았을 뻔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인께서 속으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한씨 부인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청에서 조사 결과를 알려온 것이었지요. 한씨 부인, 큰일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철수라는 자가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도윤을 모함한 것이었지요. 한씨 부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철수가 진짜 범인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럴 리가, 철수가 범인이라니. 철수가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부인의 명주실을 훔쳐서 외상에게 팔았다고 말입니다. 그럼 도윤님은 무고한 분이셨습니다. 철수가 교묘하게 모함을 한 것이지요. 한씨 부인은 자신이 저질러진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도윤 선생을 의심하고 오히려 자신을 속인 철수를 믿었던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한씨 부인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 선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고 철수는 진짜 죄를 인정받고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한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후로 한씨 부인은 혼자 살면서 깊은 후회에 빠져 지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현혹되었던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갔지요. 도윤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이거든요. 한씨 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진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었답니다.